3기 4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유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저희 채널에 1기 라이브 방송과 2기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딱 전화 주시고 질문 주시는데 지분경매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분경매도 말아 막 여쭤보세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 채널에 영상물이 다 올려져 있는데 그거 안 보셨나요? 그거 다 못 봤대요. 그럼 저는 뭐 제가 그분들한테 상담해주는 기계입니까? 그래?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본인들이 어떤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성의 하니까 채널에서 검색 창이 있잖아요. 채널. 제 안정현 경매스쿨 채널 검색창이 있는데 그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자면 지분경매 입력하셔가지고요. 엔터 치게 되면요. 지분경매와 관련된 영상물이 쫙 떠요. 그 중에 쭉 보셔가지고 제목 보시고 썸네일 제목 같은 거 보셔가지고 내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어떤 영상물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어. 그때 한번 전화 주시면 되는데 그냥 드립다막 전화 주시더라고. 솔직히 그런 전화 받은 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공부들 하시라니까 언제까지 말이지 010-9447-5853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안정현이를 괴롭히려고 그러십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일부 방송에서 이어가지고요.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이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더라. 그런데 보니까 유치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더라 이랬을 적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머야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낙찰 받음과 동시에 유치권자가 막바로 확 경매 신청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찰 받음과 동시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동시에 요리한 조치는 뭐냐 이거에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요 이거 설정하면 돼. 아니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친구한테 돈 빌리면 될 거 아닙니까? 친구한테 돈 빌리면서 해가지고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 받은과 동시에 대금 납부 같이 같은 날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다시 치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유치권 신고된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친구 참 잘 사귀어야 됩니다. 술 친구 말고 진짜 진정한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친구한테 금전을 차용하는 거야. 금전 차용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대금 만나봐야겠죠, 그죠? 내가 돈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일단 금전 차용한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건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건저당권.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낙찰자다.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 따닥 해가지고 이게 저당권을 더 설정하는 거죠. 그죠?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A는 이제 유치권자하고 이제 한번 딜을 해보는 것이죠. 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유치권자는요. 자기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는요, 본인이 공사한 건물입니다. 특정 물건이니까. 공사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점유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양반 입장에서 봐가지고, 다른 현장도 있는데 말이지, 그 현장에서 공사대금 못 받았다 해가지고 계속 그냥 죽치고 깔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사대금 10억이다. 그러지 말고 퉁쳐가지고 적당하게 애누리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럼 이야기를 한다? 대화가 된다? 안 된다? 둘 중 하나잖아요. 대화가 되면 좋아요. 예를 들어 10억인데 한 5억으로 딜을 퉁칩시다. 알았다면 5억 주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공사대금 10억인데 말이지, 우리 이제 딜 합시다. 좀 깎읍시다. 난 죽어도 못 깎아준다. 이제 건축업자가. 나는 10억 아니면 10억에서 이런 땡전 한 푼도 내가 못 빼준다. 이거지. 그랬을 적에 이게,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 이미 이런 조치를 딱 취해놨잖아요. 그죠? 조치 취해놨다고, 그때 봐가, 이거 당신 마음대로 난 모르겠다. 나도 이제 내가
내가 말이지 친구한테 잔금이 모자라가지고 은행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잔금 대출이 안 돼가 친구한테 정말 사정해가지고 검증 차용해가지고 말이지 저당권까지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아이고 당신 이게 해결 안 되게 나도 모르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럼 뭐다 이게 그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유치권자는요 그 유치물 특정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할 수가 있어요. 경매 신청한다면 밑으로 다시 내려올게요. 쭉 내려와가지고 아까 이거 이제 편의상 A를 낙찰자 할게요. 낙찰자. 이번에 앞으로 이제 이때 소유권 이전하면서 같은 날짜에 B가 저당권 설정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 C는 이제 유치권자라 하겠습니다. 유치권자. 건축업자입니다. 예. 건축업자. C 이 사람이 뭐 봐가지고 A하고 대화가 안 이루어졌어. 나는 공사대금 10억인다 말이지. 이런 땡기는 한 푼도 못 빼준다. 내가 말이지 이자는 못 받을지언정 어떻게 빼주냐. 이거 알았다. 그러면 C가 대화가 안 되니까 C는 뭐다. 이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경매 신청한다고 하면 이때 A 입장에서 막 겉으로 좋아하면 안 돼요. 속으로 완전히 물개박수 해야 된다. 물개박수. 진짜로. 왜? 그러니까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치권자가요, 지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 신청하면요, 이것은 유치권 소멸해버려요. 유치권 죽어버려요. 따라서 당신 공사대금 10억이야? 알았어. 질질 끌어가 당신 한 1억만 배당 받아가지? 그럼 끝나는 거야. 나머지 9억은 어떻게? 죽지, 이 사람. 왜? 그러니까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를 합니다. 예. 저도 이 책상에다 적어놨으니 보니까 유치권 소멸 사유가 보니까요, 목적물의 멸실, 또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포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면요, 유치권자 본인이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때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저 인간 저 유치권자도 아닌데 뭐 유치권이라고 땡땡거리 산다 하면서 어떻게 유치권에 대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배제 신청서라는 것보다 채권자 입장의 마음이지 유치권자 입장에 나 진짜 유치권이라니까 하면 진짜 유치권이에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뭐다? 유치권자 지가, 나 있잖아. 나 유치권 포기할게요. 유치권 포기할게요라는 경우. 또 보니까 이제 점유 상실입니다. 아까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점유를 어쨌든 점유를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유치권 관련된 그 대부분 판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판결 내용 하나를 보니까, 납골당 사업을 하는데 이게 대단한 이권 사업인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납골당을 건축한 업자들이 공사대금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상태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물건 낙찰받은 측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말이지, 이게 앞세워가지고 막 강제 억지적 물리를 행사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유를 상실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납골당 그 건축업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게 내가 이거 빈들하고 돈이 억만큼 들어간다면서 다시 소송해가지고 유치권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유치권에 이제 다시 권리가 상실됐다가 다시 회복된 그런 판례도 하나 있을 때 있긴 있는데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유를 상실해버린다. 점유 상실하게 되면은 일단은 유치권 빠이빠이입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봐가지고 A 입장에서는요. C하고 만나 이야기할 적에는요. C의 염장을 슬슬 끌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건축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반대로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C 입장에서 A한테 이러한 조치를 못 취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요것도 저는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의 설정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다면 C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마. 왜 B라는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하느냐? 물론 그래 A가 자기 잔금을 이게 유치권 신고됐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잘 안 해주니까 친구한테 돈 꾸어가 내 잔금 납부했단 말이지. 그건 말이 되잖아요.
그럼 너 진짜야? 그럼 보고 입금장도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지 가짜입니까? 가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A는 뭐다? C한테 항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 때문에 이 사람은 막 은행에 대출을 안 해준다. 대출 안 해줘가지고 말이야. 내가 친구한테 가지고 얼마나 내가 사정한 줄 아냐. 이런 식으로. 근데 C 입장에 보면 B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히 눈에 가시게 됩니다. 왜 눈에 가시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제, 잠깐만요. 네. 이 대법원 결정을 조금 더 제가 대법원 결정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거냐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 상당히 제가 볼 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이렇게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자가 본인 점유하고 있는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은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답니다. 예?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 그러면 첫째 뭡니까? 좋은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치권자는 함부로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 안 된다니까. 딸깍 경매 신청하는 순간에 자기 공사대가 뭐 100억이다 할지라도 1000만 원만 배당받았어. 그럼 끝나는 거야. 나머지 99억 9천만 원은 그냥 빨리빨리 끝나는 거야. 물론 그것도 일반 채권화 해가지고 자기한테 공사를 시킨 사람한테 또 반환 신청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근데 낙찰자한테는 뭐 잭수를 못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유치권자가 어떤 유치물을 경매 신청했다고 뭐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된다. 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배당 경매 신청했네요. 그럼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된다? 일반 채권자입니다. 일반 채권자는요, 일반 채권자는 이게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자기 채권은 먼저 배당받아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채권자는 뭐다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 전입신고 다 했어요. 전입신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어가지고 A가 제일 빠르죠. 다음 B고 다음 C, D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리에 있어가지고는요, 똑같아. 왜냐면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는 일반 채권 계약이잖아요. 채권 계약. 일반 채권 계약이에요. 왜냐면 채권 계약은 뭐다? 집주인하고 나하고 1대1 계약이야. 따라서 A와 B와 C와 D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소유자가 갑이라면요, A와 갑 간에, 이때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B는 뭐, 이때 B와 갑 간에 또 C와 갑하고 D와 갑 간에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네들끼리 서로를 보고, 야, 내가 말이지, A 입장에선 내가 말이야, 너네들보다 제일 먼저 전입신고 했거랑?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네들보다 먼저 나의 전세 보증 금액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거랑? 요런 허튼 소리는 못 한다는 거지. 왜? B나 C나 D 입장에서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는 이 사람은 당신은 말이지 일반 채권자. 그죠? 일반 채권자 같은 거보다 우선 변제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A나 B나 C나 D나 다 똑같이 맘먹어버린다. 이게 그죠? 근데 보시니까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 이거죠. 잔금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친구한테 친구야 해가지고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그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경매 사례를 보면서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그 금융기관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봐가지고 대출을 안 해주니까 내 친구한테 금전을 융통을 해가지고 대출하면서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뭘 설정해버렸어? 건저당권을 설정해버렸어? 그죠? 건저당권 설정했다. 그 건저당권 뭡니까? 건저당권 뭐죠 이게? 물건이죠, 물건. 물건은 뭐죠 이게?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게 뭐죠 이게? 여기 다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A가 저당권 설정하고 여기에 B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다 밑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A가 저당권 설정하고 그 뒤에 B가 2순위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둘 다 저당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건 맞지요. 맞는데 A 입장에서 우선 변제권은 뭐냐 이게 제가 위에 단정을 했습니까? 후가 후순위 권리자, 기가 기타 일반 채권자입니다.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 B는 뭐다? 후순위 권리자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뭐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우선해서 변제받아가는 거, 우선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A 입장에서 B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야. 또 B 입장에서 그 뒤에 어떤 다른 C라는 어떤 또 저당권이 있으면 그때는 뭐다? B는 A한테는 B 입장에서 보면 선순위잖아요. 그죠? 근데 B 입장에서는 C는 뭐다? 후순위잖아, 후순위.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C, 너의 후순위보다도 내가 먼저 받아간다.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게 뭐냐? 다시 치우고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것은 유치권자가 유치모를 경매 신청했다. 이랬을 적에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뭐다, 이게?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와 같다, 이게. 일반 채권자는 같다, 뭐다, 이게?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없다. 자, 그런데 보니까 나는 잔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친구로부터 돈을 꾸면서 뭐를 설정하였다 하더라? 건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건저당권은 뭐지? 이게 물권이더라, 물권. 물권은 어떤 권리가 있지?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대요. 여기 이제 이런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유치권 같은 경우는 유치권자가 본인이 유치물을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너는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없어. 그럼 결국은 이게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들 우선 변제 다 가져가 버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보니까 여기 A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낙찰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고 C라는 사람이 유치권자라서 경매 신청합니다. C는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자. 경매 신청을 한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적어놨습니까? 경매 신청했어. 그럼 알았어. 경매 신청하면 첫 번째 너는 죽는 거야. 유치권 주습니다. 맞죠, 그죠? 소멸사회니까. 또 두 번째 뭐 있잖아. 너 배당 순위는 뭐다? 너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받을 그런 권리가 없다. 일반 채권이. 이 내용은요, 안종현의 이야기 아니고 대법원에 앉아 계신 판사님들의 생각이라니까요. 그 아마 대법원 결정인데, 그 결정 내용을 조금 이따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근데 우선 변제권이 없지. 그런데 있잖아. B는 뭡니까? 저당권 물건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죠?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C 사람이 경매 신청하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A 입장이 되게 좋다니까. 왜냐면요, 유치권이 죽으니까 좋고, 또 두 번째 뭐다 봐가지고, 친구야! 해가지고 저당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유치권보다는 먼저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우선 변제, 배당을 다 받아가고, 근데 A가 말이지, 이 물건을 낙찰받는데 만약에 1억에 낙찰받았다 하더라. 그러면 이 저당권을 얼마 설정해야겠습니까? 최소한 한 1억 5천 정도 설정해야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C라는 사람이 경매를 붙였을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배당받고, 야, 그럼 1억 투자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이거 괜찮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일부 방송에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다음 카페에서 그 카페 회원분들과 같이 할 적에 유치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수익이 발생됐네 안 됐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고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경매는요 상대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경매인 입장인데 반대로 이제 까꾸로 이제 건축업자, 유치권자 입장이라면요. 이런 결과를 딱 보니까 함부로 쉽게 경매 신청하면 안 되거든요. 예, 사람이 열받는다 해가 말이지 이성을 상실하고 우당땅 하게 되면요. 성질 먼저 내는 놈이 지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마다 유치권자는 뭡니까, 경매 신청하면 안 되고, 일단 먼저 점유해서 깔고 앉아 있으면서 또 나아가서 이 유치권이 있는 물건 낙찰받은 이 사람이 함부로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영상물 밑에다가 제가 질문 주지 마시고요. 이 법률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요, 예? 자, 당분 말씀드릴게요. 예? 법률 전문가들한테 가서 유료로 상담 받으세요. 그분들한테 유료로 상담 받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돈값 합니다. 그죠? 아이고, 돈, 아까워. 지금 보니까 이 법무법인 등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는데 보니까 어떤 법무법인 보니까 내용증명 한 통 발송하는데 50만 원이라 해서 와, 비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용증명 작성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도 아마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제가 이런 부분에 제가 아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그 내용증명 5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건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의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임료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기 때문에 예, 돈값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땡방 나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요거 못하게 하는 방법 이야기해줘 봐봐요. 그 제가 알아도 이제 이야기 못하지 뭐.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죠? 알아도 뭐 이야기 안 하고 이건 뭡니까, 법률 전문가들의 몫으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까발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잠깐만요. 해가지고요.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뭐다 봐가지고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하였다는 것은 뭐다? 물건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따라서 시간 측면에서 가지고 저당권이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을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고 저당권은 뭡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둘이서 동순위에서 맘먹어버리지. 야, 이거 왜 맘먹냐? 이게 의구심까지 있으면은 저희 채널에 보면 이게 동순위, 즉 맘먹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영상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뒤져서 찾아보시고 몰라. 그때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제가 카페에다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또 질문 주시면요, 이제 영상물로 제가 차차간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간 싸움이다 봅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지 A는 뭐다? 유치권에 있는 물건 낙찰받으면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죠? 하지 말고요. 낙찰받아가지고, 사실 그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유치권자들한테 접근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본 상태에서 어렴풋이 보니까 진짜 같은데, 근데 한번 살포시 들어가 버리자. 물건 괜찮아.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더 되치기 하자. 되치기의 방법은 뭐지? 봐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빌리면 내가 잔금 납부 못하고, 잔금 납부 못하면은 이게 재경매도 가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내 입찰보증 10%만 날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한테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뭐 가짜로 빌리는 소리 안 했습니다. 일단 돈 빌려가지고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죠?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그때 우리 물개 박수 쳐버려. 그럼 반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유치권자 입장이다, 건축업자 입장이다, 함부로 쉽게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는 신청하면 유치권자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 불리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본인이 경매 신청했다 그러니까 위에다 적어놨습니까? 뭐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 순위가 우선 변제권이 없다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게 어쩌다 이렇게 불리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접근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시간에 너무 막 칠판에서 말씀드려가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보시고요. 요거는 지금 말이죠. 이걸 제가 실질적 경매는 소멸주의가, 이건 그겁니다. 요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법정이상권 관련해가지고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증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가 법정이상권 강의할 적에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 경매는 소멸주의가 원칙인데, 그런데 이 가처분 중에서도 보니까 토지 인도하고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등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등본상 되어 있다면, 이런 가처분은요 소멸주의와는 별개로 즉 소멸기준 권리가, 예를 들자면요 이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게 소멸기준 권리란 말이죠. 그 뒤에 보니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등 권리라는 가처분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 이 가처분은 말소가 안 되고 매수인이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인수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법정시장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우리가 법정시장권 파트 가가지고 제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형식적 경매,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 이렇게 나와있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나와있거든요. 다 나와있잖아요. 그죠? 이 보시면요. 유치권자는 이 민법 규정이 나와있다. 제가 민법 규정이 나와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법조문은 못 외웁니다. 이런 거 일부러 이제 안 외워요. 외울 것도 많은 말이 쓸데없는 거 외웁니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니까 특정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잖아요. 그죠? 특정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대요. 또 보니까 유치권자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 먼저 민지법 274조 1항에 해가지고요. 저기 보면 담보권 실행에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이게 뭐냐면 이제 유치권자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 할지라도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보게 되면 임의경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담보권 실행이니까 임의경매잖아요. 그죠? 임의경매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경매가 이제 진행시킨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이겁니다. 이게 제가 유치권자 입장에서 보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함부로 경매 붙이면 안 된다. 왜냐면 경매 붙이게 되면은 어쨌든 자기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회수하는 것과는 변론을 하고, 일단 그 유치권은 그 물건이 경매로 매각되죠. 매각대가 소유권을 달리해버린다면 유치권은 빨리빨리 없어져버린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유치권자가, 자, 여기 나와있네요.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잖아요. 유치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에 경매 신청했어. 이거 뭐다. 유치권에 경매 신청했어. 뭐다. 유치권 어떻게? 어디다 죽는 거야. 유치권은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유치권은 이게 단 이건 뭐다. 유치권에 경매 신청했다 본인이 경매 취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취하를 안 했어. 취하 안 하고 낙찰자가 대금 납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렸으면 그럼 소멸되는 거예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 이게 그겁니다. 이게 인수주의냐 소멸주의냐 이게 나와 있는데, 목적 부동산 위에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한, 이게 이제 이게 제가 뭡니까 3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의 구분의 실익은 뭐냐. 그러니까 소멸주의, 실질적 경매는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 진행되는데,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 인수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인수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및 부동산상의 모든 권리든 낙찰자에 인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2010년 1059 대법원 결정이냐, 결정 보면요,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단 그러니까 소멸주의. 그러면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니까 그냥 뭐 이제는 실질적 경매다 형식적 배당금에다 구분이 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 채권자거든요. 그죠? 일반 채권자 같은 건 물권자가 아닙니다.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서 배당받는다. 그럼 일반 채권자. 우리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 확정일자 같은 경우도 확정일자는 뭐다 이게?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아간다. 일반 채권자 같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봐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집행법원에서는요, 매각 조건을 바꾼다. 우리는 아니야! 이게 소멸주의가 대원칙인데,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이거 있잖아. 인수주의에서 경매 진행할 거야. 그랬을 때는요, 매각 조건을 변경을 한답니다. 매각 조건 변경해가지고 매수인을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디를 보고 나름대로 확인해야 되느냐? 그럼 뭐다? 이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딱 보면요, 우리는 인수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혹가다 표시된다 했어요. 그러면 인수주의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 소멸 기준 권리 따지고 다시 할 필요 없어요. 모든 권리 인수하는데 소멸 기준 권리 찾아봤자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 이 결정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게.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 진행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같은 경우는요, 이게 형식적 경매거든요.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 진행된다. 두 번째,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다.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슬프시에서 친구한테 돈 꿔가지고 저당권 설정해버린다면은 저당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우선 변제권이고,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 시점,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한 시점보다도 빠르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먼저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자녀 찌그러게 있으면 유치권자 네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죠? 가져간든지 말든지 하면서,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이 있는데 유치권 신고된 금액이 얼마다? 1억이다. 근데 와가지고 저당권 1억 5천만 원 설정했다. 해가지고 다시 경매를 보신다했을 적에 물건이 괜찮으면 내가 이 물건 A가 낙찰받았는데 A가 낙찰받았는데 A 다시가 또 다시 들어가지고 한번 입찰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A 다시죠, A 다시. 그죠? 해가지고 뭐 떨어지더라도 뭐 1억 5천만 원 어떤 그 본인의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어떤 채권 회수가 된다면은 나는 믿지는 장사는 아니 될 것이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저 같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시고 또 나와 있네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하니까 이게 형식적 경매잖아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상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모든 것들 부담 소멸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소멸주의에서 경매 진행되는 이상은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는데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게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더라? 경매 정보지에 의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형식적 경매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인수한다, 소멸한다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소멸주의야. 근데 만약 인수한다 부터 반드시 인수한다 이런 게 멘트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말이죠. 이게 또 지금 보면 이 대법원 사건 번호 하나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필요비, 유익비와 낙찰자와의 관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에요. 최근에 생성된 엄청 따끈따끈한 판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필요비, 유익비라는 게 뭐냐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서 예를 들어가 뭐 보일러를 수리했다는 등,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 어떤 필요비는 뭐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필요비는 뭐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필요해서 들인 비용이야. 들인 비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네? 가지고 집주인한테 한번 전화 통화를 해야겠죠. 수도꼭지 고장났기 때문에 내 돈 들어가 수도꼭지 교체할게요. 임차인이 뭐도 수도꼭지 고장나면 저기 임차 목적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해서 들인 비용이에요. 그럼 또 유익비는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판결 내용을 보니까 시골 같았는데 이게 마당에 포장이 안 돼 있는데 마당을 포장을 했다.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임차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정대됐지. 정대. 이 유익비랍니다. 어쨌든 이게 필요비든 유익비든 간에 있어가지고는요, 이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가 안에 빌라가 경매가 너무 안 되면 임차인이 유치권만 신고를 했어요. 유치권적인 비용을 신고했단 말이죠. 유치권적인 비용 신고했는데 뭐지 보니까 무슨 뭐 보일러 뭐 시설 교체 아니 뭐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이 된다 치자 이거죠. 그럼 필요비나 유익비 해당이 되는데 임차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필요비 유익비에서 유치권적인 비용이거든요. 비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200만 원 법원에도 신고했어요. 법원에 신고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배당을 안 해줘버렸어. 그럼 봐가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나 있잖아 200만 원 들었어 200만 원 줘 하고 낙찰자한테 이야기하였을 때 이게 낙찰자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여운을 남겨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 대법원 사건 번호 오픈해 드리지 않습니까? 대법원 2022-26만 5093호 판결. 여기 아마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 내용이 안 나오면요 판결문 공고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이게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샘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게 지금 제가 대법원에서 다운받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요.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계없어.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더라. 아파트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는데 임차인이 말이지, 지가 막 필요비해서 유치권 신고했다. 알았어. 하든지 말든지.
뭐 유치권에 의한 유치권적 비용마다 법원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것이지 낙찰자한테 징징거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낙찰자한테 유치권으로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대법원 이 판결 내용입니다. 이게 판결 내용이니까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죠. 언제입니까? 이 7월 26일 날이네. 모레 수요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모레는 말이죠. 실제 경매 사례를 제가 가미해가지고 이제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